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종류의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힘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어떤 물체 M이 있을 때, 질량의 M이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에 F라는 힘을 작용하게 되면 이 물체는 A라는 가속도로 가지게 된다는 얘기를 했죠. 뉴턴의 운동 제2법칙입니다. 근데 이 물체는 이 F라는 힘의 크기와 방향만 중요하죠. 이 힘이 누가 주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힘만 몇 뉴턴으로 어느 방향인지만 결정되면 그 운동 효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힘 중에 뭐를 배울 거냐면, 일단 대표적으로 중력이나 그다음에 마찰력이나 중력, 마찰력, 장력, 탄성력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건데, 자, 이 물체의 입장에서 보면 중력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10N인 거랑 마찰력이 10N인 거랑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10N인 거랑 탄성력이 10N인 거랑 운동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력은 어떤 경우에 어느 방향으로 몇 뉴턴을 주는지, 마찰력은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몇 뉴턴 힘을 주는지, 그다음 장력도 마찬가지, 탄성력도 마찬가지, 그 특징을 알면 이 값을 방향과 크기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힘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중력, 즉 만류인력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만류인력을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얘기했고, 중력을 특별히 만류인력 중에 천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엄밀하게 그렇게 구분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을 그냥 중력이라고 부르고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 두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물체의 거리가 r일 때, 이제 사실 이렇게 크기를 가진 물체일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들 사이의 거리가 r로 주어질 때, 그리고 각각의 물체의 질량이 m1, m2일 때, 얘네들 사이에 어떤 중력의 크기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m1은 중력은 항상 인력밖에 없어요. 그죠? 끌어당기는 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m1은 m2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m2는 m1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겠죠. m1이 m2를 끌어당기는 힘하고, m1이 m2를 끌어당기는 힘하고, m2가 m1을 끌어당기는 힘은 어떤 관계예요? 지금 보니까 자리를 바꿨죠.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어때요? 같습니다. m1이 m2를 끌어당기는 힘하고 m2가 m1을 끌어당기는 힘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이 힘의 크기를 F라고 할 때, 이 힘 크기 F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F는 일단 두 질량,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이 말은 하나가 정해져 있을 때 다른 하나가 커지면, 또는 하나가 정해져 있을 때 다른 하나가 커지면 힘도 커진다는 뜻이에요. 즉 질량이 2배씩 되면 힘은 서로 상호작용 힘의 크기는 4배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가 2배가 되면 이 힘은 질량이 일정할 때 거리가 2배로 떨어뜨려주면 힘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비례상수 G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류인력 상수라고 하죠. 만류인력 상수라고 하는데, 이 값은 상수라 해서 우리가 항상 숫자만 가지는 거 아닙니다. 단위를 가져요. 그래서 이 G값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단위는 뉴턴 메타 제곱 킬로그램 제곱이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겠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럼 단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힘하고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힘의 차원, 왼쪽에 있는 것도 힘의 차원이니까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그러면 G에다가 차원이 뭐예요? 단위가 M도 킬로그램, M2도 킬로그램, 밑에는 미터의 제곱이죠. 이 단위를 이렇게 표시합시다. 그럼 G의 단위는, 만류 상수의 단위는 넘기면 되죠. 뉴턴 미터 제곱, 킬로그램이 2개니까 킬로그램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G는, 만류인력 상수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어디서든, 지구에서 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그런 값입니다.
중력의 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우리는 지표면에서 중력을 뭐라고 그래요? 뭐 mg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표현되느냐? 자, 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 얘 지구예요. 지구는 질량이 m이라고 합시다. 지구의 질량을. 지구 중심이면, 자, 사실 아까 했지만 이게 완전히 구형이고 대칭정이라면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 r로 씁니다. 그러면 자, 물체가 지표면에 놓여 있는 물체 한번 봅시다. 지표면에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구 반지름이 얼마냐면 지구 반지름이 6,400이에요. R2라고 할게요. Earth m이. 자, 그러면 얘 사이의 거리는 지구에서 100m 떨어져 있어도 얘 6,400km니까 뭐 100m든 1000m든 6,400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그럼 이 지구와 지표면에 놓여 있는 지표면 부근에 놓여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는 F를 구해 보면 F는 G에다가 지구 반지름을 넣으면 되죠. 왜냐하면 지구 반지름에다 이 높이를 더해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지구 질량, 그 물체 질량, 지구 질량이죠. 그럼 이거를 정해진 값과 정해지지 않은 값으로 나눠보면 지표면에 놓이는 물체의 질량은 다양하니까 m으로 빼고 g에 지구 반지름의 제곱,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 이가 빠졌네요. 지구의 질량을 넣으면 지구의 반지름이나 지구의 질량이나 이 g값은 변하지 않죠.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항상 지표면 부근에서는 g로 거의 일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지구 반지름만큼 멀리 있어요. 이렇게 r2만큼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길이를, 이 높이를 무시할 수 없죠. 그럼 이 r이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r이가 들어가서 여기에서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 r이 대신 2r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지표면에서는 그냥 지구 반지름을 써도 무리가 없다. 이걸 계산하면 중력장의 세기가 9.8 m/s 제곱이더라. 그래서 질량이 m 1kg인 물체는 이걸 곱하면 9.8N의 힘을 받고 2kg이면 19.6N의 힘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mg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달에 가면 달의 질량 m인 물체를 달에 가지고 가면 달에서 받는 어떤 중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m은 그대로고, 자, 대신에 천체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구 반지름이 아니라 달의 반지름 달의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g에 달의 질량을 넣는 거예요. 달의 질량 m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이 값이 얼마가 나와? 6분의 1g, 지구에서의 9.8을 6으로 나눈 그 정도 값을 갖더라. 그래서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에서의 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G값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볼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G 이 값을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 가속도라는 건 1초 동안 움직이는 어떤 속도 변화인데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 자, 만약에 이렇게 물체가 가만히 놓여져 있어요. 그럼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mg거든요. 질량이 m이라면.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면 좀 웃기죠. 왜냐면은 바닥에 놓여서 지금 속도 변화가 없는데 질량에다 중력 가속도를 곱한다?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걸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구가 똑같은 어떤 m이 있을 때 지구라는 놈이 얘를 얼마나, 어떤 특정한 천체가 얼마나 이 물체를 강하게 끌어당기냐와 관계 있기 때문에 중력 장의 세기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해도 뭐 무리는 없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얼마나 이 천체가 어떤 질량 m 물체를 강하게 끌어당기냐 문제죠. 근데 지구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G값이 9.8m/s 제곱이니까 질량 m 물체를 달보다는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중력장의 세기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엄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느냐? 이제 어떤 지표면 위에 어떤 질량 m인 물체가 있을 때 얘가 받는 힘 F가 mg인데, 자, F는 mg고
얘가 M인 물체를 A로 가속시키죠. 사실은 요게 상쇄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 M하고 M은 같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지금은 똑같이 놓고 풀겠지만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얘는 질량이 가진 물체 사이에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는가와 관계된 어떤 질량이고, 얘는 어떤 물체에 힘을 줬을 때 얼마나 그 물체가 운동하지 않으려는지, 운동의 변화에 저항하는지, 즉 관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질량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얘는 중력 질량이라고 그러고 얘는 관성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이 같은 건 굉장히 사실은 신기한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둘을 갖다로 놓으면 가만히 놓은 물체는 A는 G가 돼서 이 중력장의 세기에 해당하는 이 값으로 낙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F는 MA에서 가속도 A는 M분의 F가 되는데, 즉 끌어당기는 힘하고 그 다음에 얘가 변화에 저항하는 정도, 즉 관성에 비에 의해서 가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중력 같은 경우는 이 질량의 힘이 비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질량의 기여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질량에 상관없이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질량이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같은 가속도로 떨어지게 되겠죠. 중력과 관련해서 작용 반작용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고, 우주 공간에 우주인이 지구로부터 r만큼 떨어진 거리에 지구의 질량이 m이고 이 사람의 질량은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서로 만류인력이 중력이 작용하겠죠.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하고 이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은 서로 크기는 누가 더 세게 잡아당길까요? 잘 생각해 보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하고 이 지구가 이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즉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하고 사람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 같아요. 어떻게 같습니까? 그 크기가 서로 중력 이 값에 넣으면 이 값으로서 서로 같죠.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이 사람이 받는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한 1000N 정도라고 해봅시다. 그럼 사람은 질량이 예를 들어 100kg인 사람이다. 그러면 가속도 A는 얼마가 돼요? 사람의 가속도는 10m/s 제곱이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1000N인데 이번에는 지구의 질량을 넣어야 지구의 가속도가 나오겠죠. 지구의 가속도를 A-라고 하면 지구의 질량이 얼마냐면 약 6 곱하기 10의 24승 kg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10의 3승 넘기면 그냥 10의 24승으로 나누는 거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지구의 가속도는 10의 마이너스 21승 m/s 제곱이니까 0.000000000 그러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잡아당기는데 지구는 간성이 크니까 가속도 거의 0인 거고 이 사람은 지구에 비해서 질량이 매우 작으니까 가속도가 충분히 끌려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 둘은 기본적으로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과 사람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기억을 해 두어야 되겠죠. 무조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마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마찰력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수직항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수직항력은 뭐냐면 어떤 물체를 바닥면이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이에요. 뭐라고요? 어떤 물체를 바닥이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입니다. 떠받치는 힘. 기호로는 자 n을 많이 써요. n. 근데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기호 n과 기호로서의 n과 이제 단위로서의 n은 뉴턴은 구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직 강력은 노멀 포스라고 합니다. 노멀 포스. 근데 이 노멀에서 n을 따서 수직 강력 보통 n으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단위 뉴턴하고는 구분합니다. 단위는 숫자 뒤에 붙는 거고 이제 기호는 어떤 공식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정지 상태로 놓여 있어요. 이 물체의 질량이 m이고 중력이 작용한다 해봐요. 그러면 지구가 물체를 mg로 잡아당기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얼마라고요? mg입니다. 근데 이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죠. 그럼 뭔가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 물체를 힘을 작용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바닥이죠. 바닥이 물체를 얼마만큼?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있겠죠. 떠받치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이 물체가 힘의 합력이 0이 돼야 정지 상태를 유지하겠죠. 떠받치는 힘이 바로 뭐예요? 수직 강력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하고 떠받치는 힘이 같아야 되니까 수직 강력이 n이 곧 뭐가 되냐면 mg가 되죠. 그죠? n 더하기 마이너스 mg가 알짜임이 0이 돼야 이 물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수직 강력이 mg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빗면에 놓여 있다면 이 물체 먼저 힘을 작용하는 놈은 누가 있냐면 중력이 있어요. 그죠? 중력은 mg인데 얘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힘을 빗면에 내려오는 움직이는 방향과 움직이지 않는 방향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쪽하고 이쪽 성분 나눌 수 있죠. 근데 얘가 세타라면 얘가 세타가 되고 이 힘은 이 아래쪽 빗면 아래쪽을 향하는 힘은 mg 사인 세타가 돼서 아래쪽으로 마찰이 없다면 가속이 될 거예요. 그죠? mg 사인 세타 힘에 의해서 g 사인 세타로 가속이 될 건데 이쪽으로는 얼마 힘이 작용해요? 중력에 의해서 mg 코사인 세타의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이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는 이 선 상에서는 안 움직이죠. 그 말은 바닥이 얼마로? 얘를 위쪽으로 mg 코사인 세타만큼의 힘으로 바닥이 떠받쳐 주는 거예요. 지구가 이쪽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만큼 잡아당기는 힘하고 그 다음에 바닥이 똑같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떠받쳐 줘야 얘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지금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성분은 합력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힘은 수직 강력은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운동 방향 이쪽 방향으로만 운동 상태가 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수직인 이쪽 방향으로는 힘의 합력이 0이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하고 바닥이 물체를 떠받쳐주는 힘하고 서로 평행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죠? 이쪽 성분으로는 그래서 수직 강력은 위에 있을 때는 mg 코사인 세타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코사인 세타가 0이면 1이 돼서 아까랑 똑같은 힘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럼 마찰력은 뭐냐? 마찰력은 이제 접촉용 밀을 미끄러질 때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항상 방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뒤에서 나눌 거고 어쨌든 미끄러지면 이 물체가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미끄러지는 경우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 이 표면 위를 미끄러지고 있는 경우에는 항상 마찰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방해하는 방향이에요.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마찰력을 F라고 쓰면 항상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움직일 때 작용하는 미끄러질 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무슨 마찰력이라고 하냐면 운동 마찰력 또는 미끄럼 마찰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체에 이렇게 물체가 놓여 있어요. 근데 이 물체를 내가 외부에서
어떤 힘을 줘서 밀어도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는 힘을 조금 주고 점점점 늘려도 얘가 미끄러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툭 미끄러집니다. 그랬을 때 그럼 이 힘을 내가 10N을 줬는데 아직 이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해요. 그럼 마찰력은 얼마일까요? R자에 미형이 되야 되니까 마찰력은 그렇습니다. 10입니다. 근데 내가 20N 힘을 줬어요. 그런데도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마찰력은 20N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물체가 탁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어느 힘 이상을 주면 그때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고 정지해 있을 수 있는 최대 힘. 예를 들어 내가 힘을 조금씩 늘렸는데 39.9999N일 때는 안 미끌리다가 40N일 때 탁 미끌리면 그게 물체에 정지해 있을 수 있는 최대 마찰력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운동 마찰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그때의 마찰력은 물체가 정지해 있을 수 있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항상 작습니다.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항상 커요. 만약에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최대 정지 마찰력, 자 이게 외부에서 주는 힘 외력이고, 자 얘가 마찰력을 해봅시다. 마찰력. 자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력을 예를 들어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50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구하는지는 좀 이따 할 거고. 그러면 자 10N 줬을 때 물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10N의 힘을 줬을 때 물체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0N 힘을 줬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찰력이 10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10일 거예요. 그리고 20N의 힘을 줬는데도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으니까 안 움직여요. 최대 정지 마찰력까지 도달해야 움직이는 거예요. 30N일 때도 움직이지 않고 40N일 때도 움직이지 않고 50N이 되면 50N보다 조금 크면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때가 50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외력하고 마찰력과 항상 같은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가 50이 탁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운동 마찰력을 가지고 일정한 가속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해요. 그게 운동 마찰력인데 운동 마찰력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아요. 그래서 작은 값으로 이렇게 일정한 값을 외력에 상관없이 항상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될 건 뭐예요? 운동 마찰력이 얼마인지,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하면 물체가 현재 움직이는지, 정지한 물체에다 어떤 힘을 줬을 때 움직이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면 움직이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으면 움직이지 않겠죠. 같으면 움직인다고 보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한다. 같은 순간 이제 운동 마찰력으로 전환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운동 마찰력, 물체가 미끄러지고 있다. 그럼 항상 마찰력은 뭐예요? 운동 마찰력을 구하면 되죠. 마찰력은 어떻게 구하냐? 마찰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마찰 계수라는 거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이 마찰 계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운동 마찰 계수하고 정지 마찰 계수가 있습니다. 기호로는 운동 마찰 계수는 어떻게 쓰냐면 뮤 K로 쓰고 정지 마찰 계수는 뮤 S로 씁니다. 이 정지 마찰 계수는 뭘 구할 때 쓰는 거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할 때 쓰고, 운동 마찰 계수는 운동 마찰력을 구할 때 써요. 그러니까는 수직 항력을 알 때 거기에다가 정지 마찰 계수, 주어진 정지 마찰 계수를 곱하면 그게 최대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은 FS로 씁니다. 그리고 운동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하면 그게 운동 마찰력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물체 표면에 놓여 있는 어떤 물체의 질량이 10kg이다. 그리고 정지 마찰 계수가 0.5, 그 다음에 운동 마찰 계수가 0.3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물체에다가 내가 그럼 이 물체 수직 항력은 얼마입니까? 아까 앞에서 했죠? 중력과 속도가 10이라면 100입니다. 100, 그죠? 100N의 중력이 작용하고 수직 항력은 똑같이 이 물체를 떠받쳐 줘야 되죠. 그럼 이 경우는
10N입니다. 그럼 100N입니다.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얼마예요? 0.5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강력 100을 곱하면 50N이 돼요. 그리고 운동 마찰력은 미끄럼 마찰력은 0.3 곱하기 100을 하면 30N이 되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물체에 외부에서 40N의 힘을 줬을 때 이물체 작용할 마찰력은 얼마냐 물어보면 얘보다 작으니까 움직이지 않죠. 따라서 마찰력은 40N일 때는 외부에서 F가 40N을 주면 F는 마찰력은 얼마가 되냐면 40N이에요. F가 45N을 주면 역시나 F는 45N이에요. 근데 F를 50N 주면 이때부터는 미끄러지는 걸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찰력이 얼마? 30N이죠. 그럼 F를 50N의 이물체에 힘을 주면, 자, F에다가 50N의 힘을 주면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하니까 마찰력은 미끄럼 마찰력이 30N이죠. 이물체 10kg이니까. 그럼 이물체의 가속도는 50N 더하기 50N 더하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0N 이꼬르 10A가 돼서 얼마가 돼요? A는 2m 플러스 2m/s 제곱이 되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빗면에 있을 때도 구할 수 있겠죠. 빗면에 있을 때는 n 대신에 그 수직 강력이 100N 대신에 얘도 100N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죠. 그럼 그걸 곱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옆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빗면 위에 질량이 10kg인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 물체 사이에 정지 마찰 계수는 0.5, 운동 마찰 계수는 0.2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강력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직 강력 n을 구해보면 n은 mg, 그러니까 10 곱하기 g를 10을 합시다. 10.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30이죠. 30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mg, 즉 100인데 얘 이쪽 성분은 100 코사인 30, 이쪽 성분은 100 사인 100 사인 30도죠. 그렇게 되면 수직 강력도 얼마예요? 이쪽으로 100 코사인 30을 잡아당기는데 이 빗면의 수직한 부분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위쪽으로 수직 강력 n이 이와 같은 얘와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50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약 한 85N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마찰력은, 자, 먼저 얘가 미끄러져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이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는지 아니면 정지해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럼 먼저 정지 마찰력을 구해보면 μsn이죠. 이거는 얼마냐면 0.5에다가 85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면 5, 25, 58, 40 42.5N이 됩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 반대 방향으로 버틸 수 있는, 즉 이 면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버틸 수 있는, 잡아당김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최대 힘이 42.5N이에요. 그런데 이 빗면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은 100 사인 30이죠. 이거는 10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0N이에요. 즉 외부에서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이 힘이 뭐보다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커요. 그럼 미끄러져 내리겠죠.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하면 작용하는 힘은 이게 아니라 뭡니까? 운동 마찰력이죠. 운동 마찰력은 뮤 k 곱하기 n인데 뮤 k는 0.2고 수직 강력이 85니까 얘는 17N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물체는 빗면이지만 나란하게 놓고 보면 mg 사인 세타로 잡아당기는데 fk가 방해하는 거가 똑같죠. 그러면 얘는 얼마였어요? 아까 그렇습니다. 50N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17N이죠. 50N에서 17N을 뺀 게 R자 힘이고, 즉 이쪽으로 50N이 작용하는데 운동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17N 작용하니까 이게 R자 힘 F고 이게 10kg짜리 물체를 A로 가속시킨다. 따라서 가속도 A는 빗면 아랫 방향으로 이게 33이니까 나누면 3.3 m/s 제곱으로 가속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찰력이죠. 그러니까 마찰력을 이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마찰력의 크기가 이제 마찰력의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 계산한 다음에 외부에 주는 힘이 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냐 작으냐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크면 미끄러지니까 미끄럼 마찰력을 사용하고 외부에 주는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으면 마찰력은 그냥 외부에서 주는 힘과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는 같은 그런 힘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가 마찰력이고, 이제 다음으로 탄성력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탄성력은 용수철에 의한 힘을 이제 탄성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찰이 없는 이 바닥에 이런 용수철에 물체가 이제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놔두면 이 물체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은 이상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 용수철을 어떻게 해주면 원래 위치로부터 이렇게 늘려주면, 원래 위치는 어디예요? 그렇죠, 이 위치인데 이만큼 늘려주면 x만큼 늘려줘요. 자, 그러면 이때 받는 힘은 어느 방향이냐면 변이가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이 힘을 F라고 한다면 F라는 힘은 F는 마이너스 KX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K는 용수철 상수로서, K는 탄성계수 또는 용수철 상수 탄성계수로서 용수철에 따라서 그 값이 다릅니다. 빡빡한 용수철이면 이 값이 클 것이고, 좀 느슨한 용수철이면 이 값이 작을 겁니다. 그러면 용수철 상수의 단위는 F는 부호 떼고 KX라고 하면 K의 단위는 K는 F를 X로 나눈 거니까, 왜냐면 단위가 힘은 뉴턴이고 길이는 미터니까 뉴턴미터가 용수철 상수의 단위가 되고, K 값이 만약에 1 뉴턴 퍼 메트라는 말은 이 용수철은 1m 늘리는데, 자, F는 KX에서 마이너스 KX에서 1m 늘리면 그 방향 반대 방향으로 1m 늘리면 1 뉴턴 퍼 메트가 돼서 얼마 힘을 받는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1뉴턴의 힘이 작용한다. 그죠? 마이너스 1뉴턴. 그리고 만약에 변이가 마이너스다, 이쪽으로 압축시켜줘요. 그러면 얘는 이게 x가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값이 되고 힘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죠. 그 크기는 용수철 상수에다가 x 늘어난 길이 또는 줄어든 길이를 곱한 값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어떤 용수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놓여 있어요. 이게 지금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 K 값이 얼마인지를 봤더니 4 뉴턴 퍼 미터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얼마만큼 당겨주냐면, 이렇게 만약에 0.5m만큼 오른쪽으로 플러스 0.5m만큼 잡아당겨졌어요. 그러면 받는 힘은 F는 마이너스 KX죠. 그럼 K가 마이너스 4 뉴턴 퍼 미터고, 그 다음에 X가 얼마냐면 0.5m죠.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2뉴턴이 됩니다. 즉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지금 왼쪽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죠. 즉 왼쪽으로 이 물체는 2뉴턴의 힘을 받는 겁니다. 용수철 상수가 달라지면 똑같은 길이를 늘려줘도 더 다른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원래 여기에 있던 용수철인데 얘를 내가 어느 만큼, 그렇죠, 이렇게 0.2K가 아까 같이 4뉴턴 퍼 미터인데 여기까지 얼마만큼 0.2m만큼 압축시켜줬어요.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0.2m만큼, 이게 0이고 이쪽은 플러스 방향,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 자, 그러면 F는 마이너스 K는 4뉴턴 퍼 미터, X는 마이너스 0.2m죠. 그럼 얼마가 돼요? 그렇죠, 0.8 뉴턴인데 플러스죠.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가 돼서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압축시켜주면 어느 방향으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0.8N의 힘이 작용합니다. 자,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력은 조금 신기해요. 장력의 방향을 물어보는 건 조금 장력의 방향은 어떤 두 물체 장력의 방향을 한번 따져볼 건데, 장력은 실에 의한 힘이에요. 장력, 실에 의한 힘. 그리고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실의 질량은 무시합니다. 무시한다 말이 없어도 보통 무시하고, 실의 장력을 실의 무게 질량을 고려하라고 하면 그때 고려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 물체를 F라는 힘으로 잡아당겨요. 만약에 16톤의 힘으로. 근데 이 물체가 1kg이고 4kg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가 이제 이 줄이 팽팽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물체가 걸리는 힘이 장력이에요. 근데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 1N, 1kg의 물체는 이게 팽팽하다면 장력이 물체로부터 멀어지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이 물체는 또 이쪽으로 작용해요. 잡아당기죠. 잘 생각해보세요. 뒤에 물체가 매달려 있으면 실이 이 물체를 못 가게 잡아당기겠죠.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 실은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이 크기는 똑같지만 1kg에 작용하는 장력은 왼쪽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4kg에 작용하는 물체는 그 장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이 둘은 사실은 줄을 매개로 했지만 4kg이 1kg 잡아당기는 힘이 이 장력이고, 1kg이 4kg 잡아당기는 힘이 이 장력이죠.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죠?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요 물체만 한번 볼게요. 이 물체 보면 이 물체는 4kg짜리 물체죠. 근데 이 물체에 힘을 주는 놈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줄밖에 없어요. 줄. T죠. T의 장력이 작용합니다. 이 줄이 얘를 앞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럼 T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4kg짜리 물체를 A의 가속도로 이제 가속시킨다 이렇게 쓸 수 있죠. F는 ma. 왜냐면 요 4kg에 작용하는 유일한 힘은 요 장력이니까요. 그럼 1kg짜리 이제 물체를 이렇게 보면 1kg짜리 물체를 보면 1kg짜리 물체는 오른쪽으로 이 F라는 힘이 10N이 작용하고, 장력이 뭐예요? T라는 장력이 반대방에 작용하죠. 그러면 10N 중에 알짜힘이 T를 뺀 만큼이 알짜힘이죠. 그럼 이게 1kg짜리를 A의 가속도로 가속시켜줍니다. 근데 이 두 물체가 실이 팽팽해서 함께 움직인다면 이 A가 서로 같겠죠. 따라서 위아래를 더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10 이퀄 5A가 돼서 A는 2m/s 제곱이 나오죠. A가 2m/s 제곱이라면 뭐는? T는 8이 되죠. T는 8N이 됩니다. 근데 잘 보면 얘 보면 8N이 작용하니까 4kg에 8N이 작용하니까 얼마가 돼요? 2m/s 제곱이 되죠. 그럼 얘는 8N의 힘 반대쪽으로 작용하죠. 10에서 8을 빼니까 2N 남는데 2N의 힘이 1kg을 2m/s 제곱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운동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고, 사실 이제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 방법을 이제 뭐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면 10N의 힘이 작용했을 때 얘를 어떻게 취급할 수 있냐면 하나의 물체처럼 취급할 수 있죠. 그럼 5kg짜리 물체로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N이, 그럴 때 이 둘은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니까 이 안에 있는 힘은 따져줄 필요가 없어요.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왜 이것들을 하나의 물체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10N의 힘이 5kg 작용하니까 가속도가 얼마예요? F는 ma니까 2m/s 제곱이죠. 그러면 이 물체가 2m/s 제곱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물체 작용하는 힘이 ma니까 8N 작용해야 되고, 그게 장력이다. 그죠? 얘가 8N 작용하니까 얘도 이쪽으로 8N의 힘을 작용하더라. 그래서 10에서 8을 빼면 2가 남고, 그 알짜힘이 얘를 2m/s 제곱으로 가속시키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종류의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어떤 힘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작용 반작용에서 힘은 항상 뭐라고요? 힘의 종류를 따지면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뭐를 따져주냐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에 힘을 작용하는 주체가 뭐냐. 중력이라면 중력이라고 하지 말고 이 물체에 지구가 힘을 줘요. 지구. 또 만약에 빗면이 있다면 빗면이 이 물체에 힘을 줘요. 수직으로. 또 이 빗면이 물체에 마찰력을 줘요. 이런 식으로 좀 이 힘이 다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이 힘이 아래쪽으로 뭐 얼마 힘이 작용하고 그 다음 문제예요. 먼저는 누가 이 물체에 힘을 줄 수 있느냐. 그게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물체에 어떤 종류의 힘이 작용하는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무엇이 또는 누가 힘을 주는 주체,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힘을 받는다면 그 힘을 누가 주는지를, 그러니까 먼저 물체 힘이 운동을 파악하려면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려면 그 물체에 힘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를 먼저 따져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물체들이 줄 수 있는 힘이 어떤 종류냐는 그 다음에 따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어떤 놈이 힘을 줄 수 있냐, 이 물체에. 이걸 먼저 따져보기로 합니다. 강조합니다. 강조. 이거 단순한 것 같지만 나중에 헷갈릴 때 이런 판단 기준을 쓰면 힘을 좀 정확하게 중복하거나 빠뜨리지 않고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힘에 대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긴데 고생했습니다.